주기율표 강의 올려드릴게요. 4번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대한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워와야 되고, 일단 주기율표는 이제 주기적 성질에 의해서 어떤 이제 성질의 유사함이죠. 유사함이 반복되는 거, 요거를 보는데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주양자수 n과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요거에 어떤 이제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라는 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떤 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 성질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듯이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시 정의를 하겠지만 이 원자과 전자는 당연히 화학 결합 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합니다. 참여하는 전자. 즉 불안정하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거는 결국 이 불안정하다는 거를 이제 안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이제 전자수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충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암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알아놔야 될 게 당연히 이미온소 X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A 여기 적는 게 있었고, 여기 적는 게 있었고, 다시 할게요. 여기 적는 게 있었고, 여기 적는 게 있었고, 여기 적는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했었죠.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의 번호예요. 그럼 얘는 어떤 걸 통해서 만들었냐면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양성자 수는 원자의 전자수하고도 동일한 개념이 되는데, 이 원자라는 애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과 음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원자의 전자수도 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죠. 아다시피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질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중성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자량이 질량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는 걸 우리가 뭐라 했죠? 이온의 전하량이었어요. 전하량.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은 결국 전자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들어온다는 건 플러스니까 결국 마이너스 1짜리가 이제 곱하기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양이 될 거고, 음이 되죠. 음이 될 거고,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 되니까 음이온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가게 된다는 건 마이너스를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결국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양이온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원자과 전자와 체외곽 전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와 체외곽 전자는 둘 다 체외곽 전자껍질, 즉 체외곽
주양자수에,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껍질 할게요. 최외각 전자껍질에 위치를 하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참여 가능이 되고, 얘는 그냥 최외각이죠. 그냥 최외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제 원자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8쪽을 예로 들면, 비활성 기체인 18쪽을 예로 들면, 원자과 전자는 18쪽 애들이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제로가 되고요. 최외각 전자는 1주기는 2가 되고 2, 3주기는 당연히 8이 되는 이러한 꼴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화학의 어떠한 힘을, 화학 결합의 힘을 두 가지 힘으로 구분을 할 건데, 어떠한 이제 인력의 개념과 반발력의 개념을 도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전자가 원자과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결합이 잘 된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인력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들끼리 싸우게 되면 당연히 멀어질 거니까 반발력이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극성도나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얼마나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 거리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개념을 해석을 하는 게, 우리는 유효 핵전화의 개념을 갖고 옵니다. 유효 핵전화. 그냥 핵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력의 개념을 가져오는 게 우리가 전자반발력이에요. 전자반발력인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인력의 개념이 항상 큽니다. 무조건 반발력보다 크거든요. 얘가 항상 우선시 돼야 돼요. 항상 우선이 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같다, 우리가 생각했던 인력이 같다고 하면은 그 조건 내에서는 이제 반발력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인력을 먼저 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얘를 결정짓는 조건, 인력을 결정짓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가 인력은 거리에 연관이 있겠죠.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원자 번호를 따져야 되죠. 왜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만큼 핵전화가, 양성자수가 증가할 거니까 그만큼 인력이 세질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전자도 세지잖아요. 근데 전자는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력은 워낙 세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해결한다.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 인력이 강할수록 이 어떠한 반지름, 입자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결국 원자 핵과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반지름이라는 거는 원자 핵과 그리고 최외각 전자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얘가 감소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발력을 이제 결정을 짓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는 한 오비탈 내의 전자수죠. 쌤이 얘기했듯이 오비탈이라는 건 한 방이라 생각했고, 방에 이제 그 전자가 두 개 차게 되면 반발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많아지면 당연히 반발력이 세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전자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전자수 증가는 우리가 이온에서 보게 될 건데, 그래서 그 전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력이 증가할 거니까 음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그 원자의 반지름보다 커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얘가 강할수록, 반발력이 강할수록 결국 반지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겠죠.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인력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인력이 워낙 중요하니까 인력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 똑같은 건 아닌데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음송도예요. 전기음송도라는 건 뭐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전기음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기준을 삼고 설정했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의 어떠한 이제 기준이 누구냐면 맥시멈 값입니다. 했을 때 원자번호 9번 플루오린이 가장 최고 값을 가지게 되고, 최고값, 그러니까 하이스트 값을 가지게 되고, 이 값은 결국 4.0이라는 맥시멈 값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다 얘가. 왜냐하면 적당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원자 번호가 커서 헬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인력 개념에서 해석할 게 두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합니다.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는 결국 양이온이 된다는 거는 결국 그냥 전자를 한 개 잃으면 원자가 중성에서 하나 빠지면은 양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자 한 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다 잃는 그게 아니라 전자 한 개를 잃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쌤 세탁기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는 거는 결국 전자를 잃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왜 이게 인력 개념 해석되냐면, 인력이 세지면 결국 그만큼 이제 전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특정 어떤 값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값에 필요한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에너지가, 자유롭게 되기 위한 필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력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필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일반적으로 그 인력이 세, 얘가 일반적으로는 인력이 강해지면 결국 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얘는 왜냐면 유사한 개념이니까 인력하고 완전 동일하진 않는 거예요. 예외는 같은 주기 내에서 발생합니다.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발생을 하는데, 원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인력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족에서 13족 사이를 보게 되면, 원래 되면 13족의 원자 번호가 크니까 당연히 13족이 커야 되는데, 여기는 2족에는 S오비탈까지 차이가 있죠. 같은 주기로 봤을 때, 맞죠? 뭐 마그네슘이나 뭐 베릴륨이나 이런 것들, 칼슘이나 이런 것들. 근데 얘는 13족은 뭐냐면 S오비탈 채우고 뭐가 돼요? 플러스 P의 한 개를 채우고 있는 형태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2족보다 13족이 커야 되는데 2족이 13족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 준위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면 되는데, 에너지 준위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오비탈보다 P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를 많이 가지고 크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100을 가져야 자유롭게, 100을 가지면 자유롭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S오비탈까지 채우면 얘가 50을 가지고 있고, P오비탈 채우면 얘가 5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딱 채웠을 때. 그럼 얘가 10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45를 공급해주면 되고, 얘는 50을 공급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족보다 13족이 필요한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15족하고 16족이에요. 요거는 훈투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훈투 규칙. 쌤이 훈투 규칙이 뭐였죠? 홀 전자수를 많게 해서 반발력을 줄여서 인력을 강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15족 같은 경우에는
홀 원자수가 3개, 홀 전자수가. 그러니까 px에 1개, py에 1개, pz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쪽 같은 경우에는 얘가 px에 2개, py에 1개, pz에 1개니까 여기서 반발력이 발생해 버리죠. 반발력.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는 16쪽이 커야 되는데 15쪽보다 16쪽이 작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이제 또 적어야 될 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쌤 지금부터 적고 있는 건 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다 그 주기율표 테스트할 때 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율표는 당연히 뭐 알다시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여기는 전이금속 자리 비워두고요. 보름, 붕소, 칼슘, 탄소, 나이트로이드, 그 다음에 옥시전,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에 소디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러니까 실리콘, 포스포러스, 설포, 클로이드, 아르곤, 포타슘, 칼슘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거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로 내려가는 것들을 말해요. 여기가 이제 1주기가 될 거고, 여기가 2주기가 될 거고, 이렇게 3주기, 우리는 4주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4주기. 그래서 여기가 배운 게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는 결국에는 주양자수를 의미하죠. 주양자수.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리예요. 절대적인 거리. 절대적인 거리를 의미하고, 얘는 같은 족 내에서, 같은 족이라고 했을 때, 같은 족이라고 하면, 만약에 같은 족을 보게 되면 주기가 증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반지름이 커지니까, 반지름이 커지면은 그 전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력이 약해진다. 인력이 감소가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 얘가 1족, 얘가 2족, 얘가 3족부터 12족까지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쓴 게 우리가 족이었죠. 족이라는 거는 중요한데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해줘요.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 내에서 족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족이 증가하게 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주양자수가 어떻게 돼요? 주양자수가 아니라 뭐죠? 양성자수. 다시. 양성자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 양성자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인력이 증가하겠죠. 인력이 증가하게 돼서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적게 되면, 원자 번호는 쉽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수를 적게 되면 1, 4, 7, 9, 11, 12, 14, 16, 19, 20, 23, 24, 27,
28, 31, 32, 35.5, 40, 39, 40이요. 이 상태에서 나눕니다. 요렇게 나누죠. 요쪽을 우리가 금속이라 하고 요쪽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하고요. 규소하고 붕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준금속. 준금속은 겉은 금속이에요. 겉모양은 잠시만요. 겉모양은 금속이 되고요. 결합을 보게 되면,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결합을 의미할 때는 비금속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금속끼리 결합인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볼게요. 얘네들 보기 전에 얘들 먼저 봅시다. 얘네들을 우리가 18쪽 원소라고 하는데 18쪽 원소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18쪽 원소는 우리가 이름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비활성적이라는 게 반응성이 없다는 거죠. 반응성이 없습니다.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전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체각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가득 채우는 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요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담고 싶어 하죠. 모든 원자들이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온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온에는 이온화와 또는 결합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화학적 결합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적는 거 여기 적는 걸 우리가 일족 금속이라고 하고요. 일족 금속 일족 금속은 우리가 이름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는 좀 무르고요. 무르고 광택이 존재합니다. 광택이 존재하고 O2와 또는 H2와 반응을 잘합니다. 이때 H2와 반응하게 되면 알칼리 금속과 플러스 두 개의 물이 만나서 결국 알칼리 금속 이온과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OH-를 만들고 플러스 H2 기체를 만들어요. 기체 G라 적을게요. H2 기체를 만들고 이렇게 기체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남는 용액은 얘 때문에서 염기성이 되고요. 염기성이니까 PP 용액에 어떻게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적을게요. 페놀프탈레인 얘를 붉게 만들죠. 염기성이 되면. 그리고 요 반응식을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금속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력이 약해질 거니까 그만큼 전자를 잃기 쉬울 거니까 당연히 일로 내려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됐죠? 그 다음 얘네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가 얘네들을 우리가 17쪽 원소라고 하고요. 얘들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자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원자 상태로 성질을 띠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분자 형태로 된답니다. 두 개의 원자가 만나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가 아닌 F2 형태로 존재하고 CL2 형태로 존재하고
밑에 있는 브로민 형태로 존재하고 Br2, 그 다음에 아이오딘 I2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브로민, 뭐 아이오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가스 상태에 존재하고요. 얘네들은 리퀴드, 얘들은 솔리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망색 기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 기체, 얘는 적갈색 액체, 얘는 흑자색 고체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네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속하고 일반적인 금속하고요. and 이제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 이 할로젠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그래서 음이온이 되죠. 음이온이기 때문에 결국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져야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여기가 이온화 기준이 되죠. 이온화 기준을 중심으로 1로 가면 양이온, 1로 가면 음이온이었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는 결국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를 줄이는 거죠. 전자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력이 줄어들 거고, 반발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줄어들겠죠. 반지름이 줄어든다. 알아두시면 되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를 늘리는 거죠. 전자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반발력이 어떻게 됩니까? 반발력이 세질 거고, 이거에서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커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딱 체킹하는 마지막에 보이는 여기를 다 외워서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암기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필기를 하시고 암기를 해오세요. 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